네, 한신대학교의 전병입니다. 장시간 지금 소문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빨리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네요. 20분. 노동시장이나 최근 이쪽 관련 이슈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고요. 제가 다룰 능력이 좀 안 돼서 미래 이슈 관련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주로 기술 변화와 관련된 노동 이슈, 노동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발제문이 좀 혼란스럽고 텍스트 문자들이 좀 많아요. 그림은 적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게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 대안으로 약간 공포 마케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량 실업이 오고 로봇 일자리를 다 대체하고 결국 대안은 기본소득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약을 간단히 해보자면 향후 중단기의 미래, 향후 5 내지 10년 사이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향후 한 5 내지 10년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기술의 변화가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5 내지 10년 사이에는 사실 그러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기보다는 어떤 기술 발전의 속도랄지 기술 발전의 특성, 대단히 거시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부문특수적인 어떤 기술 발전 이런 부분의 어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5 내지 10년간은 대량 기술 실업보다는 좀 일자리 양극화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전망하에서 정책 대안의 방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보편적인 형태의 노동시장 규제 정책이랄지 사회안전망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기존 어떤 정책들의 어떤 수정 보완, 개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대안 정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다양한 경로들에 의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도 하고 해서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자동화에 관련해서 세계 여러 기관들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막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2016년 결과와 18년 결과가 다르고 대표적인 에이스모빌 연구도 과거의 결과와 최근의 결과가 다르고 최근은 올수록 약간 더 비관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서 그런지 그 비관론으로 가는 연구들이 최근에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건 대단히 유명한 연구죠. 그래서 자동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이 미국 일자리의 47%다. 이렇게 연구가 됐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 9%다, 14%다, 최근 OECD는 14%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 이런 연구들도 참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동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거라는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는 노동분배의 하락을 아까 여러 가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어떤 노동분배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본 투자 그리고 그에 기초한 자동화라는 게 노동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분배를 하락시킬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고 이건 70년대와 최근의 현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자동화에 따른 노동분배 하락 추세가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일자리가 양극화되면서 과연 소득이 양극화되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또 제가 설명하자면 좀 너무 많아서 그 관계에 좀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고숙련 일자리가 반드시 더 높은 소득계층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 하여튼 이런 좀 복잡한 관계들이 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나 지적할 건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주요 시장을 독점을 해가면서 노동에 대해서도 수요 독점을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해지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 임금 하락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노동의 미래에는 어떤 고령화 문제랄지 뭐 글로벌화 문제랄지 이렇게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와 글로벌화는 이게 서로 강화되고 궤도 효과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 기술 진보가 고령화 자체의 인구의 평균 수명을 높이는 뭐 이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자동화와 로봇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OECD 통계인데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 대단히 고령화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이게 대부분 남유럽 국가들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스페인이랄지 뭐 그리스랄지 이런 쪽하고 이제 유사한 추세를 좀 보이는 거고요. 인공지능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자동화와 인공지능 자동화는 과연 다르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인공지능이 산업혁명이 지난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자동화의 가장 최신 형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공지능은 이쪽 동네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컴퓨터나 어떤 자동화 기술은 이제 만 루틴 태스크를 대체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로 공장의 생산직이나 일반 단순한 사무직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그런 작업들을 주로 대체를 했는데 아마 향후 인공지능은 이제 비일상적인 작업까지도 대체할 수가 있다. 비일상적인 작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고숙련 노동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케어워커처럼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도 비일상적인 형태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는 이 비일상적인 작업도 이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서 AI 발전은 자본이 고숙련 노동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제 기계학습을 하는 건데 기계학습 기반 자동화를 보면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기계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자동화의 소프트웨어 모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역적 지시 모델이 있고 데이터 기반의 지시 모델이 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경로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연역적 지시 모델은 좀 사실 폰 노예만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프로그래밍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기계한테 끊임없이 제공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모델인데 연역적인 지시 모델은 이제 제한적인 자동화만 가지고는 많은데 데이터 기반 지시 모델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자동화의 범위를 훨씬 넓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AI 자동화는 한 단기 효과로는 대량 실험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를 처리할 거다. 그래서 구조화되지 않은 인지활동과 아주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주로 이제 고숙련 노동자들이 하는 건데 이런 일자리들은 AI가 아직 지금 기술로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는 하지만은 변호사나 의사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자리만 대체를 하지 변호사나 의사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구조화된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작업을 오히려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AI는 중간 숙련을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향후 도입될 사례로서 자율 장거리 트럭 이건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트럭이 한 10대가 가까이 움직이는데 앞에 트럭만 사람이 타고 10대가 이제 일렬로 진행해가는 현재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것의 고용 효과 같은 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인공지능으로 지금 대체를 해가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로봇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협동 로봇 같은 인간과 로봇이 같이 작업하는 산업용 협동 로봇 같은 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들어올 경우에 이제 중간 숙련을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일자리도 AI에 의해서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자리 안에도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는 영역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친근함이랄지 뭐 이런 영역은 여전히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과 로봇이 이제 협업만 협동 로봇 상태로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실제는 기업들은 이 비일상적인 일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훈련 필요가 없는 직관적인 업무 그래서도 여전히 인간 노동은 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 복잡한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 중심으로 대체를 할 거다. 뭐 이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결국 AI 자동화라는 게 뭐 대량 실업을 처리를 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양극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한국의 자동화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자동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긴 합니다. 로봇 밀집도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조사한 자동화 준비 지수, 로봇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가능성 모두 세계에 있고 자동화에 따른 고용 위험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자동화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더 이상 뭐 고용이 줄어들거나 하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다른 지표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 기대 로봇 도입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사회 임금 수준이랄지 여러 가지 자본의 수준 대비 적정한 수준의 로봇 도입률, 로봇 도입률인데 우리나라가 그 적정한 수준의 기대 로봇 도입률 대비 실제 로봇 도입률이 한 2.4배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계 1위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신 것 같은데 기술 도입에 관한 적절한 사회적 속도 조절 기능이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자동화 위험과 관련해서는 아까 통계도 제시가 됐는데 로봇 대수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해요. 근데 한 2009년까지는 고용이 대단히 빨리 감소하다가 그 이유는 또 로봇과 함께 같이 또 고용이 늘어나는 이게 자동화의 효과는 그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생산 효과랄지 다른 복합적인 효과에 따라서 자동화의 효과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대량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일자리의 질의 문제다. 시간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2, 30년간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미미하게나마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사실 기술 실업보다는 일자리 질이 더 문제고 낮은 질의 일자리가 초래하는 이 저소득과 소득 단절이 더 위험한 단절의 위험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고용,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 만큼 소득을 달성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저고용이 더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다시한국의 규모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흔히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의 고용,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한 20년 가까이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 문제, 계약제 문제, 특수고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접고용,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다양한 고용 형태 문제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어떤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주로 이제 자영업 영역과 플랫폼 노동 이런 영역에서 홍춘 노동이랄지 제로 시간 계약이라는 거는 이 시간을 특정히 정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고용 형태들이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중간적인 종속적 자영업자 내지는 독립적 임금노동자 뭐 이런 형태의 고용 형태들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중재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이런 노동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도 어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가장 정책적 관심을 받느냐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요새 정책적 관심이 가장 많은 게 이제 플랫폼 노동, 그 다음에 자영업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적 관심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중 이제 사용자 거래 대상이 딱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인 사용자를 대상으로서 일을 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사용자를 이제 종속적 자영업자 내지는 온 어카운트 워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OECD나 일부 국가들 비중이 한 16%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자영업자 한 680만 명 중에 종속적 자영업자, 1인 종속적 자영업자는 한 13.4%, 한 91만 명이 좀 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적 자영업자가 되게 종속적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립적 임금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이.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자기가 자기 근로시간이랄지 자기 어떤 영업 활동을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로서 뭐 우버의 기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근로시간을 통제하거나 하지 못하고 플랫폼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노동들이 있고 이게 플랫폼 노동 이전에도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랄지 뭐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종속적이거든요. 보험회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거나 이런 형태로 계속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속적 자영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정의는 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뭐 간단하게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매개되는 노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노동을 판매하기 위해서 앱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웹 기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크라우드 워크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휴대폰 앱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을 좀 딥워크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는 형태의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분류하는 걸 보면 웹 기반과 지역 기반, 앱 기반이라고 해요. 밑에는 이제 앱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제 앱의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웹 기반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나눠서 하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일을 쪼개서 나눠서 하는 뭐 프리랜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프랄지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앱 기반이 지금 어느 정도 과거에 이제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이 이제 앱 기반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웹 기반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IT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서베이를 해봤는데 상당한 경우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T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웹에서 서로 일을 짜다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나눠서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분류되고 정의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는 여전히 연구 대상이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자야만이 노동법의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나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정의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임금노동으로 분리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임금 노동과 유사한 어떤 종속성을 보이거나 사회적 고유에서 배제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동이 다 통제가 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통제권을 못 가지는 거죠. 가격 조정권이나 하다못해 우버 기사들이 어떤 여러 가지 택배 기사들이 작업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없고요.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어떤 종속성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네. 25분 할 거예요. 그래요? 20분 지났어요. 예. 디지털 플랫폼들에게 종사하는 사람 한 10% 정도 보통 추정을 해요. 근데 공식 통계에서 한 1~2%밖에 안 나오고 실제 여러 가지 서베이 형태로 하면 20%, 30% 나오는데 온라인 네이버 인덱스라는 건데 이제 플랫폼 노동이 막 되면서 플랫폼상에서 작업을 하는 내용들을 빅데이터로 캐치를 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외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약간 정체되는 이런 걸로 판단해보면은 경제활동의 한 20~30%가 매번 매일 매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참석하는 경제활동 하는 친구들까지 합치면 한 20~30% 가까이가 됐다. 이거는 아까 우리나라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 웹 기반과 지역 기반하고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노동법과 사회적 보호체계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민감한 이슈가 저거예요. 사실 원화청구제. 대단히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수수료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수수료 문제와 관련된 어떤 쟁점도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공정거래 문제가 오히려 핵심이고 노동법이랄지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회보험 가입하냐, 고용보험 가입하냐 별로 관심이 없고 노동법 규제에 있어서 자기가 노동자인지 임금노동자인지 이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실제 쟁점을 사실은 저쪽 공정거래 쪽에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추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까지만 보여줬는데 저희들은 정책 방향과 관련된 3분 내에 제가 정책을 보여드립니다. 새로운 노동시장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임금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대단히 파악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제가 한 향후 10년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게 좀 단기적으로 거시적이기보다는 대단히 부분수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그 속도를 고려할 필요. AI 기술 충격이라는 게 전반적인 사회 영역으로 다 확산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수정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OECD에서도 그래서 노동시장 규제 4.0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용 형태에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데 사실상 임금노동자 속성이 대단히 강한데 자영업자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제를 하자 이런 정책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그런 오분류를 방지를 하려고 해서 정말 애매모호한 영역, 회색 영역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색 영역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동법을 적용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조항들은 좀 적용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적용을 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속적 자영자 판단 기준 문제인데 외부 사례고 아예 제3의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그다음 제3의 고용주의 이런 시도들을 몇 군데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접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어떤 부작용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OECD의 경우에도 중간 범주 설정에는 상대적으로 유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보호체계 완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실직시 소득보장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이들을 대응하기에는 대단히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할 거냐. 가장 쉽게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론이죠. 그래서 기본소득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형태의 일을 했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현금 형태로 보상하는 기본소득을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본소득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현재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경험적 증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초래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세력도 없고 이건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사회보험 체계를 좀 개선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존의 사회보험 체계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국가기금, 예를 들어 지금 고용보험 같은 거 말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이랄지 플랫폼 노동의 사업주랄지 이런 사람이 플랫폼 노동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기금 보험료 같은 거 내고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 이런 방식도 있고, 기존의 타겟팅 방식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조금 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 형태로 좀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한국형 실업구조라고 해서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고용 경력이나 이런 것과 좀 무관하게 빈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래서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조금 더 보편적이고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형태로 좀 바꿔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패키지 형태 접근이랄지 플랫폼 경제가 또 가지는 장점은 이 소득 파악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어떤 비공식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궁금하고 그건 아주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신에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술 수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제도와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플랫폼 노동을 말씀하셨는데 특고도 거의 같은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소매업을 보게 되면 무점포 소매업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같이 더불어 있는 게 뭐냐면 택배 노동도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쪽이 증가하냐면 택배가 비용이 싸니까요. 2,5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쟁을 해서 지금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이 싸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택배 비용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도 향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뭐냐면 약간의 기술 지침 현상들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도소매 문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자영업자 폐업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용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전통적인 사회보험 제대로 보완이 안 된다 그러면 조세나 재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보편적 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따로 이렇게 구분해낼 수 없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본 자산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인출권을 좀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필요한 경우에 내가 대학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인출권 정도를 제시하면, 그러니까 조금씩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한꺼번에 받는 게 어쩌면 그게 훨씬 더 승진 형성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창업 자금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제도적 제한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전에 그 외에 또 플로에서 말씀하신 거 해주시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죠. 전문가님. 아니 그 지금 질문했던 거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 플랫폼 노동이나 자영업, 특고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진보적 처방은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 보호 제도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그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정 교수께서 대안을 제시한 실업보조제도나 기본소득은 그거는 전통적으로 근로자들이 누리던 고용안전망, 그러니까 실업급여 플러스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고용안정 서비스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안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거가 돼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이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고용 안전망이라는 관점만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고 이 취업 촉진을 할 건지 그 문제는 아직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발표자에게 답변을 요청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자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 변화, 특히 자동화에 관련한 일자리 실업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국적 상황에 보면은 그에 따른 그러니까 기술 변화에 따른 실업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서 산업계의 부러짐에 따라서 지금 발생 실업이 더 급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가능하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꾸로 앞에 그 기술은 여러 가지 일시적인 경로로 뭐 바로 그 AI나 자동화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존 노동자들을 보완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논쟁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세를 부과할 건지 아니면 로봇한테 보조금을 줄 건지. 지금 우리나라는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스마트 공장 자동화하면 다 보조금 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로봇에 의한 인간노동 대체가 대단히 빠르게 갈 거다.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 산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일자리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논쟁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도입의 어떤 사회적 측면에 대한 좀 고민들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효과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전환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해서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좀 결합될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동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요. 지나치게 과도하고 아까 사회자님께서는 노동조합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이 대단히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저기 경산회의에서 계속 토론하고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지금 토론을 해왔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보고 있네요. 몇 개 직종만 뽑아서 그냥 산재 보호 정도 해주는 아마 플랫폼 노동도 한 20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0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빠르게 확산되면은 저는 그렇다고 제가 아까 기본소득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소득은 실험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가능한 저는 최근에 OECD 보고서를 제가 많이 참조를 했는데 OECD가 상당히 세게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3의 형태의 새로운 변화 형태에 대해서
가능한 기존 체계로 보호하는 걸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수단을 강구하자. 뭐 이런 정도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돼가는데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정도 입장이 좀 기본적으로 향후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그런 정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과 관련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AI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녀요. 무인 택시가.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무인 택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골목길에 이제 잘 안 들어간다고 해요. 골목길에 안 들어가고 이제 큰 길로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왜 그런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저도 잘 모르지만 익스플레너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XAI라고 해서 왜 저 인공지능이 골목길로 안 들어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준까지 가면은 무인 자동차나 무인 택시 같은 게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술주의적 관점이 최근에 많이 일포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문제도 대단히 클 거예요. 비용이나 제조, 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택배 배달 비용이 3,000원 넘으면은 사람들이 막 저항하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배달료로 모든 배달 음식이 한 2,000원씩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업세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격적인 조정이 일종의 사회적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지는 좀 판단을 해가면서 저는 가격을 높이는 것도 좀 우리나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노동의 그 사용 비용을 너무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들이 싸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겠습니다. 잠깐 나왔던 이슈가 그 자동화에 따른 그 노동소득 분배의 문제인데 그 노동소득의 분배의 하락은 자동화뿐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금융화,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증가에 더 큰 요인 같고 오히려 그 숙련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계급 내에서의 제로성 개념에 따라서 노동소 전체의 분배는 오히려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계층 간의 그 진위계수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동소 분배 자체는 숙련 노동이 많이 받으면은 노동소 분배 자체는 불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노동소 분배 악화는 금융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요새서 마치고 바로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